자식이라는 게 뭔지 평생을 살아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는 내 우주고 세상이던 것이 머리가 커서는 제일 가는 왼수 같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아들 경수도 그랬습니다. 장가를 가기 전까지 제게 경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이윤아를 집에 들인 그날부터 제 아들은 조금씩 낯선 남자가 되어갔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냄비 한가득 끓여냈어요. 며칠 전부터 경수가 김치찜 노래를 불렀거든요. 잘 익은 묵은지를 쭉 찢어 두툼한 돼지고기에 돌돌 말아 입에 넣어줄 생각에 늦은 오후 내내 부엌에서 서 있던 고단함도 싹 잊히는 듯 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건 아니어도 계란찜이며 콩나물 무침까지 곁들여 나름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가 손을 씻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김치찜 했네? 경수가 군침을 삼키며 말하는 소리에 제 마음도 흐뭇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이윤아가 김치찜을 젓가락으로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하더니 대뜸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김치찜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무슨 말인가 싶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먹을 거 많잖니. 계란찜도 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아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머님은 맨날 이렇게 맵고 짠 음식만 하세요? 저 어머님 짠 음식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 붓고 속 더부룩한 거 뻔히 아시잖아요. 요즘 누가 저녁을 이렇게 거하게 먹어요. 다들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거로 가볍게 먹는다고요. 순간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아들 녀석이 먹고 싶다는 걸 해준 건데 그게 며느리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음식,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옆에 앉은 아들 녀석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너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당신이 왜 그래 하고 한마디쯤 해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경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하, 유나야. 그래도 엄마가 오랜만에 솜씨 부리신 건데 맛이라도 좀 봐. 맛을 보나 마나 짜겠죠. 저는 그냥 맨밥에 물이나 말아 먹을래요. 어머님, 찬물 좀 주세요. 결국 며느리는 그날 제가 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 찬물을 부어 후루룩 몇 번 넘기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덩그러니 남은 식탁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찜만 남아 있었지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김치찜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역시 맛있네. 최고야. 하지만 그 말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자기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 게 평생 자신을 위해 밥을 해준 늙은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한 입도 되지 않아 식어버린 김치찜을 꾸역꾸역 입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괜찮다, 이옥자. 그래도 내 아들이 잘 먹지 않니? 그걸로 된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제가 거실이며 베란다까지 대청소를 하느라 유난히 몸이 고된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던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부엌까지 그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시댁이지 어디겠어. 시댁이라는 말을 어찌나 강조해서 말하는지 마치 감옥에라도 갇혀 있다는 투였어요. 아니, 분가는 무슨. 우리 경수 씨가 외아들이라 어머님이랑 꼭 같이 살아야 한대. 완전 딱 붙어서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분가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들 내외였어요. 아직 돈이 부족하니 당분간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부탁했던 게 바로 며느리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뭐 그냥 집에 계시지. 가끔 반찬 셔틀 해주시고. 근데 입맛이 구식이라 영. 지난번에는 김치찜을 한 솥 끓여놨는데 얼마나 짜고 맵던지. 난 손도 안 댔잖아. 자기 엄마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안다니까. 남자들이란. 고무 장갑을 낀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반찬 셔틀. 제 평생의 노고와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셔틀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구식이라니. 평생을 자식 입맛에 맞춰 살아온 세월이 허망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거리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요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우리 엄마는 파스타도 집에서 직접 해주고 스테이크도 구워주시는데. 아,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랑 백화점이나 가야겠다. 너도 갈래? 저는 소리 없이 수도를 잠갔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라도 나면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반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저는 그저 꼼짝도 않고 서서 며느리가 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민낯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제 아내의 저런 통화 내용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키울 뿐이었지요. 네, 그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싫어서 제 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쯤은 그냥 못 들은 척 눈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친구와 백화점에 간다고 했으니 아들 녀석과 단둘이 오붓하게 점심이나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들 부부가 제법 멋을 내고는 현관으로 향하는 겁니다. 어디 가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저희 오늘 젊은 애들 가는데 갈 거라. 어머님은 가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노세요. 그래, 엄마. 다음에 모시고 갈게. 오늘은 우리끼리만 좀 다녀올게. 아들이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젊은 애들 가는데. 그 말이 꼭 저는 늙고 구식이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려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다녀오라고 힘없이 손을 흔들어 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거실 바닥에 쇼핑백을 전부 쏟아놓고는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하나씩 꺼내 몸에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예쁘죠? 요즘 이게 제일 유행하는 거래요. 유나는 화사한 원피스를 제게 흔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곧바로 옷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 버리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이런 화려한 스타일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이자 제게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었지요. 너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를 빼놓고 쇼핑을 하고 우리 것만 사온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나도 저런 예쁜 옷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 속없는 늙은이 취급이나 당할 게 뻔한데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꼭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하라고 반짝이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간간히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저 아침 저녁으로 밥이나 해주는 식모, 아들 내외의 편안한 삶을 위해 조용히 존재해야 하는 배경 같은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들이 벗어던지고 싶은 낡은 가구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이 집이 어느새 제게는 가장 외롭고 낯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기어이 바닥을 봐야만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아들 하나 보고 사는 인생 뭐가 대수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균열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은 바로 며느리 친정, 즉 사돈의 생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거실에 울려 퍼진 며느리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는 마치 나라의 큰 경사라도 난 것처럼 아들 경수를 불러대는 겁니다. 경수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대박이야, 진짜. 제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주 번쩍번쩍한 식당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보기에도 아주 비싸 보이는 기와집을 개조한 듯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어디야?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한방 오리백숙 집이란 말이에요. 예약 없이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대. 우리 엄마 다음 주 생신이잖아.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모시려고. 며느리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꼭 자기 생일상을 차리는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콩나물을 다듬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 대화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여기 오리백숙은 그냥 오리백숙이 아니래. 무슨 지리산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재를 20가지나 넣고 압력솥이 아니라 전통 가마에서 3시간 동안 고하는데 그래서 국물이 완전 보약이래. 우리 엄마 요즘 무릎도 쑤신다고 하고 기력도 없으시잖아. 이런 거 한번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그래. 비싸겠다. 비싸지. 1인분에 10만 원이 넘어.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내가 며칠 전부터 예약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겨우 창가 자리 하나 맡았다니까. 유나는 마치 큰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가슴을 쫙 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생일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제 며느리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생일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사돈의 생신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집안의 대소사였던 겁니다. 그래, 장모님 좋아하시겠다. 잘했어, 유나야. 경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아 콩나물 대야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물은 뭘로 할까? 저번에 백화점 갔을 때 엄마가 눈여겨보시던 스카프 있던데. 아니면 현금이 제일 좋으려나? 아, 경수 씨. 이번에 당신 보너스 나온 걸로 좀 보태주면 안 돼? 저는 흐르는 물에 콩나물을 씻으며 제 가슴도 함께 씻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보너스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시간도 돈도 모두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경수도 오랜만에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디 중요한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들 같았지요. 어머님, 저희 저녁 늦어요. 식사 꼭 챙겨 드세요. 현관을 나서며 며느리가 제게 던진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커녕 어떤 식당에 가는지, 선물은 뭘 샀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잘 다녀오너라 하고 말해줄 뿐이었지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차린 저녁상은 유난히도 목이 메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아주 비싼 한약재 냄새와 고급스러운 음식 냄새가 물씬 풍겨왔어요. 잔뜩 상기된 얼굴에 며느리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자마자 제게로 다가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왔어요. 와, 진짜 오늘 대박이었어요. 그 오리백숙집, 정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니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넘겨가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오리고기와 그 안에 든 찹쌀밥, 그리고 전복이며 낙지 같은 해산물이 통째로 들어간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님. 오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국물이 진짜 마시는데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 맛있다고,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 드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음식 맛이 어땠는지, 식당 분위기가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 심지어 주차 직원이 얼마나 친절했는지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저와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엄마에게 이 정도로 비싸고 좋은 것을 해주는 딸이다라는 과시이자 어머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딸이 최고라고.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고 역시 딸이 있어야 이런 호강도 누려본다고요. 그렇죠, 어머님?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부인께서 좋으셨다니 다행이구나. 선물로 드린 스카프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 목에 둘러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 이렇게 좋은 딸을 둬서 행복하다고. 아, 진짜 오늘만큼 효도한 기분이 든 적이 없어요. 아들 경수는 그저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자랑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게는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효도라는 게 뭘까? 저렇게 비싼 밥을 사드리고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만이 효도일까? 그렇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단 한 번도 효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미치자 걷잡을 수 없이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마침내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사돈에게 한 것처럼 거창한 오리백숙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아들 녀석이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아침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허둥지둥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여 혼자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온종일 전화기만 쳐다봤어요. 혹시나 아들에게서 혹은 며느리에게서 전화라도 한 통 걸려오지 않을까?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혹시나 아들 부부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할까봐 저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9시가 되고 9시가 10시가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희미한 기대감은 점차 쓰라린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부부가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를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무심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하게 식어버린 삶은 계란 2알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하다못해 작은 과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아, 피곤해. 저희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은 끓여 드셨죠? 그래도 생신인데.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도 단백질이 최고인 거 아시죠? 그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의 생신에는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오리백숙을 사드리고 제 생일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1,000원짜리 삶은 계란 2알. 사돈에게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스카프를 선물하고 제게는 미역국은 직접 끓여 먹었냐는 안부 같지도 않은 질문. 사돈을 위해서는 몇 주 전부터 식당을 예약하는 정성을 들이고 제게는 너무 피곤하다는 변명.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제 모든 세월이 저 차가운 삶은 계란 2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아주 선명한 결심 하나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짓은 그만두자. 내 인생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자. 너희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반찬 셔틀도 아닌 그저 없는 사람이 되어주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 주무시게요? 하고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미련의 끈이 그날 밤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지만 겉으로는 그 어떤 흔적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슬픔에 잠겨 끙끙 앓는 모습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저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안 치고 어제 끓여두었던 된장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갈하게 상을 차렸어요. 제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왔던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 내외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해방감마저 느끼게 했어요. 아들 부부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는 두 사람 다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특히 며느리 유나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토라져서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요? 어제 저희 때문에 서운하셨던 거 아니죠? 유나가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떠보더군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너희도 어제 피곤했을 텐데. 얼른 앉아서 밥 먹어라. 찌개가 식겠다. 제 태연한 반응에 며느리는 안심하는 듯 금세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까짓 일로 삐치실 분이 아니지.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하고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아들 경수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제게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역시 엄마 찌개가 최고야.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차린 마지막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저렇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들의 식사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단단히 닫혀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그래, 많이 먹어둬라. 이제 너희가 내 밥상을 받을 일은 평생 없을 테니.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 집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분한다. 둘째, 그 돈을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셋째,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계획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방에 들어가 제 통장과 인감, 그리고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어디 나가세요? 현관을 나서는 저를 보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바람도 쐴 겸 친구나 만나고 오려고. 저녁 늦을지 모르니 너희끼리 챙겨 먹어라. 네, 알겠어요.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 속을 긁는 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휴대폰 통화 기록을 뒤지는 일이 생길까 봐서요. 낡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수첩에 적어온 제 고향 친구 영희의 부동산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희는 제게는 단순한 친구 이상인 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행복 부동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겨운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나 옥자다. 옥자? 이옥자? 이게 얼마만이야? 너 서울 올라가고는 명절에도 한 번 안 내려오더니 어떻게 된 일이야? 영희는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듣고는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부를 물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길게 통화할 상황이 아니야. 너한테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영희의 목소리도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나 여기 서울집 내놓으려고. 너한테 맡기고 싶다. 수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집을 팔아? 경순애랑 같이 사는 그 집을? 갑자기 왜? 사정은 나중에 만나서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부탁 하나만 하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좋은 값에 팔아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아들 내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알겠다, 옥자야. 너를 믿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 대신 집을 보러 사람이 가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시간 만들 테니 사람 오기 1시간 전에만 나한테 문자로 연락 줘. 그리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문자로 보내줘. 내가 오늘 바로 준비해 놓을게. 알았어. 일단 이쪽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사람 붙여볼게. 아무튼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그래, 고맙다, 영희야.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근처 주민센터로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러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제 평생의 재산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니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영희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급하게 처분하는 겁니다라고 둘러댔어요. 다들 집이 깨끗하고 좋다고 금방 나갈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낯선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려요? 어제는 어떤 아줌마가 와서 베란다 창문까지 열어보던데요. 우리 집에 뭐 문제 있어요? 저는 뜨끔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 친구들. 다들 나이 드니까 서울 생활 힘들다고 고향 내려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려고 들르는 거야. 친구분들이 왜 남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어봐요? 이상하잖아요. 집이 하도 깨끗하고 예쁘다고 자기들도 나중에 이렇게 꾸미고 싶다고 구경 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니? 너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렇게 샅샅이 안 보니? 제 그럴듯한 변명에 며느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이 좋긴 좋구나 하고 우쭐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껏 우쭐해하려무나. 그 집이 곧 너희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테니. 저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지만 가장 완벽한 반란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긴 지 꼭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유난히 맑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찌나 파랗고 높던지 마치 제 마음을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출근시키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옥자야, 계약됐다. 오늘 오후에 바로 잔금까지 다 들어올 거야. 준비해라.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약됐다. 그 짧은 네 글자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직전에 장기판처럼 머릿속이 짜릿할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어머니의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도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들은 지난 세월의 미련과 함께 모두 버리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사입었던 낡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곱고 화사한, 하지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경수가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사주었던 옷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화려한 옷을 늙은 내가 어떻게 입느냐며 타박하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기만 했었지요. 오늘 바로 이 옷을 입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첫날에 가장 어울리는 옷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입었던 몸빼 바지나 칙칙한 색의 옷이 아닌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쓸고 닦았던 마루, 아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소파, 며느리의 잔소리가 스며있는 부엌.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며칠 전 제 생일날 며느리가 던져주었던 삶은 계란의 껍질 2개를 꺼내 하얀 냅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겨두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너희도 너희의 길을 찾아라. 제 필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에 놓인 제 낡은 구두 대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하얀 단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부터 발끝까지 자유로운 기운이 넘실거렸어요. 저는 곧장 버스 터미널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에 먼저 들렀어요. 창구에 가서 제 통장을 내밀자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통장에 큰 돈이 입금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돈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제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돈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할까봐 미리 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마친 뒤 은행을 나오자 정말로 제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든든했어요. 마침내 저는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젊음을 바치고 제 인생을 쏟아부었던 저 잿빛 도시가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동네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제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마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텅 빈 집과 제가 남긴 메모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거나 상처 주는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익숙한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릇파릇한 농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이 정겹게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들판을 뛰어놀던 어린 소녀 이옥자. 그 아이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당차고 웃음이 많았었지요. 저는 그 소녀를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가둬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옥자야. 너의 진짜 집으로.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 제 입가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도 후회도 아닌 너무나도 시원하고 통쾌한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버스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선명한 메아리로 남아 울려 퍼졌습니다. 제2의 인생이 마침내 막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밤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둠과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인공적인 불빛 대신 하늘에는 제 어릴 적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도시의 소음 대신 맑은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친구 영희의 집에 신세를 진 첫날 밤, 저는 낯선 잠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제 손을 이끌고 읍내에서 가장 깔끔하다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영희에게 그간 겪었던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푸념을 들어주던 영희의 얼굴은 사돈의 오리백숙과 제 생일에 삶은 계란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옥자야, 네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지. 나 같았으면 그 밥상을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아온 어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영희는 제 손을 부여잡고 자기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영희의 손을 다독여 주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분노의 단계를 지나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희야. 나는 이제 그 녀석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가게 하나만 찾아주면 돼.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은 영희는 그날부터 자신의 부동산 일을 제쳐두고 저와 함께 읍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읍내 중심가에 새로 지은 상가들은 번듯하긴 했지만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아무런 정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쌌고요. 강가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은 손님들이 찾아오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허탕만 치고 지쳐갈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잠시 쉴 겸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변해버린 옛시장 골목 어귀의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골목 가장 안쪽 다른 가게들보다도 유난히 더 낡고 쓰러져가는 한 2층짜리 건물에 가서 꽂혔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았는지 곳곳이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1층의 녹슨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잊힌 것처럼 외롭고 처량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옥자야, 어딜 그렇게 봐? 영희야, 저 건물은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비어 있니? 제 손가락이 향한 곳을 본 영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 저긴 쳐다보지도 마. 이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수십 년째 주인이 안 나타나는 폐가야. 예전에 저기서 안 좋은 일도 있었다고 밤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둥 흉흉한 소문만 가득해. 동네 애들은 저기 근처에도 안 가. 하지만 저는 영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저 버려진 건물이 남의 것 같지가 않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낡고 쓸모없어졌다며 외면당한 제 신세와 꼭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낡은 벽돌 아래에는 분명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품은 단단한 뼈대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잘 다듬고 보듬어주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희야, 나 저 건물을 사야겠다. 뭐? 옥자야, 너 미쳤어? 저런 흉가를 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자 내 첫 가게가 될 자리야. 그러니 어떻게든 알아봐줘.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줘서라도 저 건물을 살란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영희는 결국 한숨을 쉬며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평생이 담긴 돈을 지불하고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굳게 닫혔던 철제 셔터를 올리자 안에서는 수십 년 묵은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고 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기겁하며 당장 계약을 물으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여긴 내 집인데 내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곰팡이가 쓴 벽지를 뜯어냈어요. 기술이 필요한 전기나 수도 공사는 사람을 불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미친 노인네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길에 건물이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건물을 청소하고 고치는 동시에 저는
어머니의 낡은 노트에 적힌 오리백숙 레시피를 되살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과 지혜를 제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읍내의 약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재 시장의 상인들은 서울에서 온 낯선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매일같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당귀는 어디서 온 겁니까? 향이 참 좋네요. 이 황기는 몇 년이나 묵은 겁니까? 제가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던지고 직접 약재를 맛보며 까다롭게 물건을 고르자 상인들도 조금씩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장 어귀에서 가장 오래된 약재상을 운영하는 박 영감님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멈은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요즘 사람들은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아무거나 다 사가는데 할멈은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어. 박 영감님은 제게 약재의 궁합과 효능에 대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최고의 재료들을 구해 가게 한쪽에 마련한 임시 부엌에서 오리를 삶고 또 삶았습니다. 제 온몸에서는 늘 구수한 한약재 냄새가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불 조절을 잘못해 귀한 오리를 새까맣게 태워버렸고 어떤 날은 약재의 비율을 잘못 맞춰 입에도 못 댈 만큼 쓴 국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재료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을 때마다 제 피 같은 돈이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렸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꿈에 나타나 저를 보고 웃어주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꿈결처럼 잠이 들었다 깨어 솥뚜껑을 여는 순간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깊고도 맑은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아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오리의 기름기는 완벽하게 잡아주면서도 각종 약재의 효능은 고스란히 녹아든 맑고도 깊은 맛. 너무 쓰지도 너무 느끼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의 맛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손맛과 저의 정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건물 수리를 도와주던 젊은 목수 민준 씨와 친구 영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어수선한 가게 안에서 제가 내놓은 뚝배기 하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저희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준 씨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턱짓으로 먹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을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어요. 오직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옥자야, 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참고 살았던 거냐?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며칠 뒤 흉흉했던 폐가는 마침내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정갈한 식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쓴 옥잔의 오리백숙이라는 간판을 가게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제 인생 이막이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옥잔에 오리백숙이라는 간판을 내건 첫 주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어요. 읍내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 나오던 집이라며 가게 안을 힐끔거리기만 할 뿐 선뜻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팀의 손님을 받는 날도 드물었지요. 하지만 저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밑반찬 하나까지도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마련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투박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앞 좁은 골목길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더니 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거친 사내 대여섯 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지요. 그들은 근처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밥 되는 거 뭐 있어? 메뉴판 볼 시간도 없으니 그냥 제일 배부르고 기운 나는 걸로 아무거나 빨리 좀 내와 보죠.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거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은 메뉴가 한방 오리백숙 하나뿐입니다. 주문하시면 새로 압력솥에 앉혀야 해서 시간은 1시간가량 걸립니다. 제 말에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요? 1시간?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요? 우리가 무슨 한가하게 노는 사람들인 줄 아나? 밥 먹고 빨리 현장 들어가 봐야 한다고. 옆에 있던 다른 인부들도 에이 갑시다. 김 반장. 다른 데 가서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때웁시다라며 거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내본 적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여기서 보낸 1시간이 앞으로 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버틸 힘을 드릴 겁니다. 웬만한 보약보다 더 나은 음식을 제가 대접하지요. 제 조금도 물러섬 없는 태도에 김 반장이라고 불린 사내는 오히려 흥미가 동했는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줌마 배짱 한번 두둑하시네. 좋아. 어디 그 잘난 보약 한번 먹어나 봅시다. 대신 맛없기만 해봐. 아주 가게를 거덜 내버릴 테니. 그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 안가장 넓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살이 실하게 오른 토종오리를 골라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김이 펄펄 나는 거대한 뚝배기를 그들의 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지요. 솥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한약재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사내들은 순간 말을 잃고 뚝배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 반장이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감탄사였습니다. 이거 뭐요, 대체? 국물이 사람 잡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후루룩, 쩝쩝,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험상궂던 그들의 얼굴은 어느새 행복감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다들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위로와 보상이었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김 반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는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전국을 떠돌며 안 해본 노가다가 없고 안 먹어본 음식이 없는데 오늘 사장님 백숙 한 그릇에 평생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두툼한 팁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장 끝날 때까지 매일 여기로 출근 도장 찍겠습니다. 동료들한테도 단단히 일러놓을 테니 저희 자리 꼭 좀 빼주십시오. 그날 이후 제 가게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김 반장과 그 동료들은 정말로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왔고 그들의 입소문은 트럭 운전사들이나 다른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읍내 구석에 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보약 백숙집이 있다더라. 거기 사장님은 퉁명스러운 것 같아도 음식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늘어난 손님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음식만 파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가게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을 개조해 식사를 마친 기사님들이 잠시나마 편히 누워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시장에 들를 때마다 외롭게 폐지를 줍거나 좌판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그분들을 가게로 모셔와 따뜻한 오리 국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공짜로 얻어먹는 것을 미안해하며 손사래를 치던 어르신들도 제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라고 불리는 한 어르신은 제게 고맙다며 직접 기른 호박이며 고추를 봉지에 싸다 주시기도 했어요. 제 가게의 온돌방은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분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제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번호판을 단 말끔한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혼자 가게에 들어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오리백숙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음식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무언가를 수첩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지요. 저는 그저 별난 손님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영희가 스마트폰을 들고 거의 비명을 지르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옥자야, 너 지금 인터넷 스타 됐어. 이거 빨리 봐봐. 영희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먼지 쌓인 시장 골목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인생 오리백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녀갔던 그 젊은 남자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아주 유명한 음식 블로거였던 겁니다. 그는 제 오리백숙의 맛은 물론 가게의 분위기, 그리고 제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음식에 담긴 철학까지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풀어내었습니다. 그 글이 올라간 주말부터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트럭 기사님들이나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전국 각지에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로 가게 앞은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는 불이 났고 재료가 일찍 떨어져 점심 장사만 하고
문을 닫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급기야 지역 방송국의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촬영 섭외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영희와 동네 어르신들은 이런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떨결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지요. 사장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PD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어요. 그저 내 새끼,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재료에 제 온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을 뿐이에요. 저는 제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는 오리백숙 명인이라는 과분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 갇혀 지내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옥잔의 사장님, 이옥자였습니다.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고 좋은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화양연화였습니다. 제가 고향 땅에서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동안 서울의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는 제 아들 부부의 삶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들의 소식을 외면하려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쯤 안부를 전해오는 경수 고모, 그러니까 제 시누이의 전화를 통해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는 전화를 할 때마다 울먹이며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타박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의 한심한 작태를 제게 고해 바치듯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몸을 뉘일 집이 사라졌지요. 제가 남긴 메모와 바뀐 도어락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그들은 며칠 뒤 집의 새로운 주인에게 멱살을 잡히다시피 하여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겪는 굴욕과 막막함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막대해? 당신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집을 팔고 나갈 일도 없었잖아. 뭐, 이제 와서 우리 엄마래? 당신은 뭐 했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그럴 때 당신이 내 편 한 번 들어준 적 있어? 옆에서 반감만 했잖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니 어머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러셨겠어. 두 사람은 찜질방과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날마다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사랑과 신뢰는 돈과 집이라는 안락한 울타리가 사라지자마자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진 돈을 끌어모아 서울에서도 가장 후미진 동네에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내에 나는 반지하 월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벽지가 울고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오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지요. 한때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 윤이 나던 아파트에서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사입고 주말이면 외식을 즐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서로를 향한 경멸 어린 눈빛뿐이었어요. 물질적인 추락은 곧바로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며느리 유나에게 그곳에서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명품 가방과 옷들은 곰팡내 나는 좁은 방 안에서 제 가치를 잃고 그저 짐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예전의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고 카드빚을 내어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잠시의 위안이 될 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 독촉이라는 더 큰 현실의 벽으로 돌아왔지요. 경수 씨, 당신 정말 이대로 있을 거야? 당신 남자 맞아? 이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구해오고 나 정말 당신이랑 못 살겠다.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직도 그놈의 사치 버릇을 못 버려. 네가 그 명품 가방 살 돈으로 차라리 라면 한 박스를 더 샀어 봐라. 두 사람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아들 경수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가정 불화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큰 계약이 걸린 서류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번듯한 팀장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월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때는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던 그는 이제 회사에서 그저 문제 있는 직원,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에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자. 돈? 어쩌니 나도 요즘 힘들어.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심지어 뒤에서는 그녀를 조롱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유나 시어머니한테 밉보여서 완전 알거지 됐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한때는 자신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자신이 추락하자마자 얼마나 잔인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를 며느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기댈 곳은 단 한 곳, 바로 며느리의 친정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늘어놓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딸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해했던 사돈의 목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엄마 딸이잖아.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시니? 내가 너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시어른한테는 하늘처럼 공경하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잖니. 그런데 너는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분이 집만 팔고 나가신 건 보살처럼 참으신 게다. 나였으면 너 머리채를 잡고 동네를 돌았을 게다. 엄마, 시끄럽다. 나는 너희에게 빌려줄 돈 한 푼 없다. 그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를 더 망치는 길이야.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내 남편이랑 같이 벌 받으면서 갚아나가야 하는 거다. 정 힘들면 이혼하고 몸만 들어오든가. 나는 내 서방까지 걷어 먹일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 그리 알 거라. 사돈은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엄마의 완벽한 외면. 그것은 며느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캄캄하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원망할 대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막막한 절벽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눈에 아주 희미한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를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들은 다음 날부터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제가 고향에서 오리백숙집을 열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저를 찾아올 편도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그 버스에 오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붙잡으려는 그 동아줄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공이란 때로는 높은 담벼락을 쌓아 올리는 일과 같다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옥잔의 오리백숙의 명성이 굳건해질수록 제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함께 쌓여 올라갔어요. 그 성벽은 돈이나 권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새로운 이웃들, 즉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제 가게 직원들의 마음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 저를 감싸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마침내 이 고향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잠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뿐 조금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비장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가게 안에서 태연하게 그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들은 읍내를 흡사 떠도는 유령처럼 배회하며 저를 만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옷은 이미 때에 절어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며칠은 굶은 듯 두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들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는 구경거리이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지요. 어이구, 저기 저 사람들 좀 봐. 옥잔의 사장님 아들 내외라며? 멀쩡하게 생겨서는 쯧쯧.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렇게 잘 나가는 어미를 두고도 빌어먹는 신세가 됐을까? 시장의 상인들은 그들을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그들을 피해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소식은 매일같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굳게 입을 닫고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동정심은 사치였고 연민은 위험한 감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저의 그런 의도적인 침묵을 먼저 깨고 행동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제 새로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 뒤편에서 단골인 박할머니와 함께 갓 쪄낸 쑥떡을 나눠 먹으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 영희가 흥분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옥자야, 네 며느리가 지금 시장 입구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구한다고 난리야. 저는 잠시 떡을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이윤아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그 도도하던 아이가 이제는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구해야 할 만큼 절박해진 겁니다. 내버려둬. 제 발로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지. 하지만 저의 그런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 가게 밖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 입구에서 가장 큰 순댓국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시장 부녀회장님이자 저와도 가깝게 지내는 숙자
언니가 있었지요. 저기 사장님, 혹시 설거지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숙자 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댁이 뉘신가 했더니 서울에서 오셨다는 그 귀한 며느님 아니셔? 우리 같은 누추한 식당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 그 고운 손 다 망가질 텐데 괜찮겠어? 숙자 언니의 비아냥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됐어. 우리는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는 안 써. 괜히 우리 가게 복 달아날라. 어서 나가봐요. 다른 손님들 장사 방해하지 말고. 숙자 언니의 일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며느리는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차가운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한때는 남을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신세가 된 거지요. 아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제 아들 경수가 내렸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해골처럼 더 수척해진 얼굴로 가게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차마 들어올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저 망부석처럼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가게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트럭 기사 김 반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거기서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사내답게 들어와서 하쇼. 김 반장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경수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그냥 뭐, 내가 누군지 아죠? 이 가게 사장님하고는 의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요. 당신이 그 불효막심하다는 아들놈 맞지? 김 반장님의 직설적인 말에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기 사장님, 저희 어머니 좀 뵈러 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사장님한테는 당신 같은 아들 없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김 반장님은 험상궂은 얼굴로 경수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기사 아저씨들까지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와 경수를 에워싸듯 둘러서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살아온 제 아들은 그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마저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들은 마침내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들까지 모두 퇴근시키고 저 혼자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지요. 고요한 시장 골목 저편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 나오는 죄인처럼 푹 숙인 고개와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걸음걸이로 제 앞에 와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고 해진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유난히도 서늘하게 울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고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호소와도 같았어요. 일어서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죄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고집에 저는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용서? 너는 아직도 그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내게 한 짓은 용서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잘못이 아니다. 너희는 내 지난 세월 전부를 부정했고 내 존재 자체를 모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무릎 한 번 꿇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잊고 너희를 받아줄 것 같았나? 제 날카로운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저들의 값싼 연극에 어울려줄 마음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 저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기댈 곳은 이제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벌레 보듯 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개처럼 소처럼 어머님 발밑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희를 걷어먹일 책임도 의무도 없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정살길이 막막하거든 너희가 내게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삶은 계란 두 알이라도 던져주며 버겨보거라. 제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육중한 철제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콱콱 하는 굉음이 저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셔터 너머로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연약하고 마음 약했던 어머니 이옥자는 그날 밤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내린 철제 셔터는 단순히 가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문을 닫아건 마지막 빗장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독했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고 매일같이 동이 트기 무섭게 가게 앞에 나타나 문이 닫힐 때까지 심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멀찍이 서서 가게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읍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제게 너무 매정하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자업자득이라며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제 일에만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제가 외면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정말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가족들, 영희와 김 반장님, 그리고 박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옥자야, 네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찌 음식이 제맛이 나겠냐. 저 녀석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대로 두는 건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네 손으로 매듭을 짓든 끊어내든 결판을 내야지.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제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제 방식대로 아주 혹독하고 철저하게 시험해 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아들 부부를 가게 안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사람은 제 부름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려고 한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이내 이어지는 제 말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딱 1년 동안 너희는 이 가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지만 너희가 머물 창고 방의 월세와 식비를 제하면 너희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을 게다. 서로를 부를 때는 김경수 씨, 이윤아 씨로, 나를 부를 때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내리는 지시에는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절대 복종해야 하며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거나 내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시에는 그 즉시 이 가게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도 하겠나?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굴욕적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게 저의 길고 혹독한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낡고 해진 작업복을 던져주고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윤아 씨에게는 매일 아침 가게 안팎의 모든 화장실을 손님들이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김경수 씨에게는 매일 새벽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산더미 같은 식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시켰지요. 처셔주 며느리는 변기소를 잡고 헛구역질을 멈추지 못했고 아들은 자기 몸만 한 쓰레기통을 끌고 가다 길바닥에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서툴고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더욱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이윤아 씨, 변기 안쪽에 아직도 물때가 껴있잖아. 누가 이렇게 대충 하라고 했어. 당장 다시 해. 김경수 씨, 그렇게 힘이 없어서 장작 하나 제대로 패겠어? 그러니 네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고 이 꼴로 사는 거야. 제 모진 말에 두 사람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킬 뿐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넓어졌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기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진상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제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급기야는 테이블을 뒤엎으려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들 경수가 바람처럼 달려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사장님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뭐야, 이 자식은. 네가 뭔데 나서. 손님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뜨거운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사장님이나 내 남편한테 손대기만 해봐. 이 뜨거운 물을 그 얼굴에 다 부어버릴 테니.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살벌하고 매서웠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서로를 지키며 나란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가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칠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들이 저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저는 헛소리를 하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경수 씨. 내가 옛날에 들었어. 어머님은 병원보다 집에서 푹 쉬는 걸 더 좋아하셔. 당신은 빨리 읍내 약국 가서 제일 좋은 해열제랑 감기약 좀 사와. 나는 여기서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을게. 아들이 비를 뚫고 읍내로 달려나간 뒤 며느리는 제 곁에 꿇어앉아 밤새도록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제가 어깨너머로 가르쳐 주었던 방식대로 아주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밤새도록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머리맡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니 사장님, 정신이 좀 드세요? 제가 어머님이 예전에 해주시던 방식대로 밤새 오리죽을 한번 끓여봤어요.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떠주는 죽을 한 숟가락 받아먹는 순간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는 엉망이었고 쌀알은 반쯤 퍼져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속죄와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끓여낸 그 오리죽 한 그릇은 제 길고 길었던 분노와 원망의 시간을 완전히 끝내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툴지만 따뜻한 죽을 먹으며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그들을, 제 아들과 며느리를 온전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게 남긴 깊은 상처의 흉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지난 1년간 스스로의 몸으로 부딪히며 흘린 땀과 눈물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진실된 속죄의 증거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가게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그들을 여전히 김경수 씨와 이유나 씨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우리 사이를 감돌던 살얼음판 같던 공기는 어느새 따스한 봄 햇살처럼 온화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 식사를 먼저 챙기고 제 건강을 염려하는 다정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가게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제가 힘들 때마다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는 듬직한 아들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지나 다시금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생일이 마치 운명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끔찍했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자꾸만 식탁 위에 외롭게 놓여있던 그 차가운 삶은 계란 두 알이 떠올라 속이 쓰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도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아는 눈치였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쟁이 늙은이지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변화만으로도 이미 제게는 가장 큰 생일 선물이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남은 손님들까지 배웅한 뒤였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 경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며느리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사장님, 잠시 저희 방에 좀 들러주시겠어요? 저희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무는 곳은 여전히 가게 뒤편의 낡고 비좁은 창고 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좁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기만 하던 그 작은 방 한가운데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해 보이는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난 1년간 받은 쥐꼬리만 한 월급을 푼푼히 모아 산 작은 고구마 케이크 하나와 며느리가 제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정성껏 묻혀낸 삼색나물, 그리고 아들이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모양을 낸 잡채 한 접시,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박한 밥상에 담긴 두 사람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나란히 서서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으로 뚝뚝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저희가 어머님께 드렸던 것은 삶은 계란이 아니라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죄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자식들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죄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진심 어린 통곡에 제 눈시울도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의 아픔과 회한,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디 좁은 창고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함께 미역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생일 잔치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며 가장 완벽한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읍내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은 바로 옥잔의 오리백숙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아들 김경수와 며느리 이윤아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느냐? 이제 이 가게는 내 것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것이다. 어머님,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생 어머님 곁에서 종처럼 일하며 속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기겁하며 계약서를 제게 되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지난 1년간 너희가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너희의 자격을 증명해 주었다. 나는 이제 이 가게를 너희에게 물려주고 내 진짜 꿈을 찾아 떠나련다. 꿈이요? 어머님의 꿈이 뭔데요? 나는 이제 장사꾼 이욕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 이욕자로 돌아가고 싶다. 전국을 여행하며 좋은 경치도 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유롭게 늙어가고 싶어. 너희가 이 가게를 훌륭하게 지켜준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 꿈을 찾아 떠날 수 있을 게다.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로 제 모든 것을 두 사람에게 물려주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눈물로 저를 배웅하며 반드시 가게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남쪽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며 자랑을 하고 아들은 가게 매출이 또 올랐다며 어린애처럼 기뻐합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에 더없이 감사합니다.